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5쪽의 제20강 시간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가, 임대차, 사례 문제, 준사례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15쪽 두 번째 줄 22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수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상가 점퍼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을이라는 분이 건물주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셨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건물주는 임대인이죠. 빌려 쓰는 세입자 을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셔가지고 보증금은 1억을 지급하기로 해서 1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시면서 세입자 입장이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인도죠. 입주하시고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들이 이 X상가 점포 건물을 사용하던 중 경과실로 파손했단 말이죠. 경과실로 파손했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 첫 번째 1번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사유 8가지에 중대한 과실이어야 되죠. 두 번째 2번 을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역시 사례형 준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 이렇게 써줘야죠. 서론 이거 아니죠? 의 이거 아니죠? 제목을 갖다가 문제 제기로 잡고 이 경우에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을은 세입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느냐?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때는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역시 대항력을 소개하는 게 좋겠죠. 대항력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요거는 입주와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해요. 언제부터죠? 그렇죠. 이 길 0시부터. 이 길 0시부터 가능하다. 하고 목차와 키워드만 잡아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목차와 키워드 잡고 한두 줄씩 써주다가 셔메인 밖에서는 3줄, 4줄 써주시면 기본 점수 나오죠. 자, 그러면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입주와 사업자 등록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 길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을 갖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예요. 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216쪽에 6번째 줄 3번 보증금의 회수 최우선 변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묶어서 우리는 그냥 두 번째 우선 변제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변제를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입주 인도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경매대금,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배당을 받으려면 여기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에 갖다 주면 동그란 철인도장 찍어요. 몇 년 몇월 며칠 무슨 세무서 확정일자 하고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그게 바로 보증금의 회수죠.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의 회수죠. 바로 이게 보증금의 회수. 자, 보증금의 회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증금의 회수가. 그래서 보증금의 회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얼마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따진다. 그런 얘기죠.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상 임대차는 일반보증금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성상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렇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이 얼마에 얼마? 그렇죠. 서울에서는 얼마? 자, 어디 나와 있어요? 215쪽에 나와 있죠? 서울에서는 얼마? 그렇죠. 서울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4억을 초과하지 않아요. 4억이야. 그러면 여기가 서울 지역이라면 1억이다.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응? 자, 월참에다 100을 곱하는 거죠. 월참에다가. 월참이 100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면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합산하면 2억이란 말이죠. 그럼 서울 지역에서는 4억이 하니까 영세상인으로 보고 보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얼마? 3억.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면 3억. 그렇죠? 3억. 그 다음에 광역시죠. 2억 4천. 2억 4천. 2억 4천.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를 제한 기타 시군구 지역은 1억 8천. 그렇죠? 요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상인으로 보고 보호가 된다. 우리 요거죠? 요거. 그러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요건 얼마야? 환산보증금 월참에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이 서울에서는 얼마예요? 최우선 변제 6,500이야. 그리고 얼마? 그렇죠. 2,200만 원. 2,200만 원. 자,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지금 우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야.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5,500만 원 이하죠. 거기서 1,900만 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얼마예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9,500이하죠. 9,500이야. 그리고 여기 얼마예요? 9,500 이하에. 얼마죠? 3,200만 원에 3,200만 원. 언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요 8천만 원 이하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8천만 원 이하.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요거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제한 광역시 지역은요 3,800만 원이에요. 3,800
800만 원이야. 얼마? 그렇죠. 1,300만 원. 1,3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를 제한 기타 시군구 지역은 환산보증금 월차마다 100을 곱한 것이 얼마 이하?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요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에요.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 6,500 이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김밥집도 담배가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변두리도. 그래서 거의 최우선 변제가 보호가 안 된다는 비판도 있으나 비판보다는 이 금액을 확인하고 써주시면 점수가 더 잘 나오죠.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 설명하시면 수치까지 정확히 쓰면 기본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데 행정사가 이런 걸 모른다? 그럼 안 되죠. 행정사가 공인중개사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담을 해줘야 돼. 부동산 법률 상담도.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얼마요? 그렇죠. 6천만 원이야.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제한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에 얼마? 2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를 제한 기타 시군구 지역은요. 4,500이야. 4,500 이하에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그 보증금 그 자체 일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확인을 금액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목차는 기간의 문제. 기간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이게 중요한 쟁점사항이니까 이걸 언급하는 게 좋아요. 에? 기간에서 나오는 거죠. 기간과 관련해서요. 계약갱신요구권.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시설 등 권리금 문제 때문에 자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정이 돼서 권리금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져서 보호하는 측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리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2년 계약했다 그러면 나머지 3년 찾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을 못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 요것도 써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네 번째 네 가지 목차는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목차는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문제 제기니까 문제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문제 해결 그렇죠? 자, 논술형이나 사례, 준사례형은 아라비아 숫자 쓰지 말고 로마 숫자를 쓰라고 그랬어요. 로마 숫자. 자, 문제 해결은 어디 나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218쪽 나오죠? 예, 사업자 등록 판례 나와요. 그리고 범위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과실이 있을 때.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있는데 경과실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은
임차인의 직업, 신분, 지위 정도로 보아 현저히 많은 주의무를 태만했을 때고, 경과실은요 보통의 주의무를 태만했을 때죠.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그렇지, 가게가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술을 많이 드시고 도끼로 상가점포를 다 문이고 점포고 다 부셔버렸어. 그럼 중대한 과실이죠.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지. 계속해서 술 드시고 행패 부릴 텐데.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하느냐. 그거는 218쪽의 맨 끝에 2번 사업자 등록으로 관련 판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5조 2항 소정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 건물의 인도 및 부가지세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삭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야 한다.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 이때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왜 그렇다는 거죠?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도 된다.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도 된다. 여기는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과실과 경과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경과실일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을 간단히 확인을 했어요. 자, 나머지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220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고용계약 나오죠? 220쪽 고용계약 나옵니다. 이어서 고용계약입니다. 자, 세 번째 줄, 220쪽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용자 갑과 노무자 을은 고용계약을 하였다. 이때 고용의 효력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하고 가벼운 약수령 문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약수령 문제니까 우리 로마 숫자 쓰지 말고 아라비아 숫자 쓰셔도 되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과 고용계약을 했단 말이죠. 고용계약. 그래서 갑이 사용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노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노무자 을은 일의 완성, 노무의 제공, 일의 제공,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 갑은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고용계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고용계약이란 말이죠. 그런 내용이 고용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때 논수령으로 나왔을 때는 서론이지만, 사령으로 나왔을 때는 문제 제기지만, 약수령으로 간단하게 물었으니까 그냥 의하셔도 관계는 없죠. 따라서 고용계약의 의의를 하면 돼. 고용계약은 첫 번째 당사자 일방 누구? 노무자 을은 사용자 갑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 사용자는 노무자 을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자, 뭐야? 고용계약이란 뭐뭇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의로 물었을 때는 간단하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 일방 노무자 을은 다른 계약 당사자 일방 사용자 갑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또 계약 당사자 일방 사용자는 사용자 갑은 노무자 을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는 계약을 말해야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럼 틀려요. 그럼 낙선 계약이 아니지. 예? 요물 계약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낙선 계약이지, 낙선 계약. 자, 낙선 계약의 의미는 뭐였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이를 제공 안 한 상태, 노무 제공 안 한 상태, 보수 지급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쌍모 계약이지, 쌍모. 쌍모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 사용자 합과, 노무자 을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 쌍방, 사용자 합과, 노무자 을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용자는 보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노무자 을은 노무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쌍모 계약에 있어서는 위험 부담의 문제와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 유상계약의 의미는 뭐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 사용자도 출연을 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인 노무자도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 쌍방이 출연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갑의 출연은 뭐예요? 보수로 출연하는 거지. 노무자 을의 출연은 뭐예요? 1. 보수 제공을 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효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효력. 세 번째는 효력입니다. 세 번째 효력. 세 번째 효력. 세 번째 효력. 자, 효력, 효과. 여기가 점수가 제일 많이 100점 돼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여기에 많이 쓰지 말고 시간이 있어서 많이 알아서 많이 쓰려면 효력, 효과 거기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효력. 효력은 첫 번째 노무자 을의 의무 요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자 을의 의무는 뭐가 있어요? 노무 제공 의무가 있죠. 노무 제공 의무. 고용계약이 뭐야? 노무를 제공했다는 계약 아니에요. 따라서 노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노무를 제공해야지.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의 내용대로. 네? 계약의 내용대로 노무를 제공해야 돼. 요거는 일신 전속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신 전속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노무계약의 당사자 을이 와서 일을 거기에 계약의 내용대로 노무를 제공해야지 동생을 보내거나 아버님을 보내거나 형을 보내면 안 되죠. 자, 저는 시골 출신인데 충청도 시골 출신인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아프면 아들이 대신 나가서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신 전속성이라는 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물론 그런 시골에서는 품앗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뭐 아무나 가도 되지만 우리가 고용계약을 할 때는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노무자 자신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지 다른 제3자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 갑의 지시에 복종해야지. 사용자 갑의 지시에 복종하라. 갑의 지시에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 갑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돼. 복종해야 돼. 왜? 노무계약은 계약의 내용대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돼 있어요? 성실 의무.
네 번째죠. 네 번째. 성실 의무. 이런 것도 있다니까. 성실 의무. 노무자을은 성실 의무가 있어요. 에? 성실 의무가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변호사만, 행정사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공인중개사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노무자을도 뭐가 있느냐? 그렇죠.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우리 확인을 했어요. 또 경업 금지 의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업 금지 의무 이런 거 있어요. 경업 금지 의무 이런 건 뭐죠? 경업 금지 의무. 자, 경업 피지 의무다 하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경업 금지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바로 옆에서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영업은 금지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영업은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용자 갑의 의무예요. 사용자 갑의 의무. 자, 문제가 작은 문제 약수령으로 나올 때는 고용계약의 효력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용계약의 효력을 약술하시오. 고용계약의 효력을 약술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더 작아질 때는 고용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노무자의 의무를 약술하시오. 고용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사용자 의무를 약술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 써주고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한두 줄씩 꼭 써주기 바랍니다. 목차와 키워드 잡으면 그거는 반절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목차와 키워드가 안 나오면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자, 제일 큰 건 뭐야? 계약의 내용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에? 노무를 제공했어요. 노무자을이. 그럼 사용자갑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의 내용대로 보수를 지급해야죠. 계약의 내용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돼. 계약의 내용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에?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자, 이거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어요. 보수를 안 주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에? 특약 이런 건 곤란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정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특약 이런 건 곤란합니다. 불리한 특약. 노무자가 불리한 특약 이런 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후고 번칙이에요. 후고 번칙. 그래서 매월 말, 매월 2길 10일 이렇게 하죠. 후고 번칙이에요. 후고 번칙. 후고 번칙. 후고 번칙. 그리고 옛날에는 차압이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봉급을 차압한다. 그거 압류라는 얘기인데 이거 2분의 1 초과 압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초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아니 월급을 봉급을 100% 압류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초과 압류는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갑의 의무는 노무자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갑의 의무는 노무자을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 안전 배려 의무가 있잖아요. 안전 배려 의무. 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 보호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도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갑은 금품 청산 의무가 있죠. 보수 지급 의무, 여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금품을 청산해야 돼. 그래서 금품 청산 의무 이런 것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노무자 을은요. 성실 의무. 성실 의무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어서 우리 결어 관련 판례 쟁점상 학설의 대립, 견해의 대립 여기서 못 쓴 거 이런 거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0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21쪽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3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2번 사용자 갑의 보호 의무,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23쪽의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 의 보십니다. 고용관계는 노무자 인적 노무정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고용계약성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노무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주어진다. 사업자는 작업장의 시설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며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교육 이것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강화가 되고 안전에 대한 화두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3쪽의 맨 끝에 가로 4번 보시면 보안전배려 위반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노무급부 거절권 동그라미 2번 안전배려 의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24쪽에 보시면 3번 당사자 특약성의 의무 나와 있어요. 노무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에도 양 당사자의 특약으로 어느 일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유효하다. 위약금, 퇴직금, 경업피지의 특약 등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무자에게 불리한 특약,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하는 거 그런 특약은 금지가 되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보시면 제조물의 귀속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조물의 귀속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조물의 귀속 225쪽 다섯 번째 줄 4번입니다. 첫 번째 1번 가공의 부적용 나와 있어요. 고용기간 중 노무자의 노무에서 제작된 물건의 소유권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노무자의 노무에서 제작된 물건은 사용자의 수에 속하는 뜻의 특약이 고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가공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죠.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노무자가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완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물건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런 얘기죠. 민법상의 가공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용의 종료 225쪽 맨 끝에 소개가 되고 있죠. 고용의 종료는 뭐 이걸 다 어떻게 써줍니까? 간단하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22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2번 고용 종료 갑과 을의 의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한쪽 가로 1번 금품 청산 의무 등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건 누구예요? 노무자 갑이지. 사용자 을은 227쪽 맨 끝에 한쪽 가로 2번 성실 등의 의무가 있다. 227쪽 맨 끝에 한쪽 가로 2번 성실 등의 의무예요. 고용에서 노무자는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무자는 고용이 종료하면 성실히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사용자가 타인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고용과 관련해서도 물론 기출문제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효력, 사용자 갑의 의무는 뭐가 있고 노무자 을의 의무는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단원 넘어가시면 뭐 나와요, 여러분? 다음 단원 넘어가시면 그렇죠. 228쪽에 뭐가 나와요? 도급계약이 나오잖아요.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도급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20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